Ladies and 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튜브로 많이 들어오셨네요. 820분 가까운 분이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수요일 이 두 분이 함께 해주고 계시죠.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네, 먼저 앞서 얘기 드린 그 내일이 이제 세계 여성의 날 3월 8일인데 이제 지난 주말에 한국 여성 대회가 열렸고요. 어떤 목소리들이 나왔는지 이제 성평등 뭐 디딤돌상, 걸림돌상 해마다 지금 선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도 한번 좀 들여다보죠. 정 교수님께서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세계 여성의 날은 3월 8일인데요. 네. 이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로 정해지게 된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 1908년에 미국의 15,000명 정도의 여성 노동자들이 네. 뉴욕의 한 광장에 모여서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이 빵이라는 것은 저임금에 시달리는 여성 노동자들의 그렇죠.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것이고요. 장미는 참정권을 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성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참정권의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유엔에서 1975년 세계 여성의 해로 지정을 하고 1977년 3월 8일 특정에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화됐고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5년부터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20일 양성평등 기본법이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요. 네. 2018년부터 3월 8일이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여성의 날을 전후로 여성대회가 한국 여성대회가 열리는데요. 네. 올해도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여성대회를 열었고요. 주제는 돌봄, 연대, 정의 모두의 내일을 위해 오늘 페미니즘이라는 것이었고요. 또 이 여성의 날에 맞아서 한국 여성대회를 열 때 올해 여성운동상이라든가 특별상 그리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름만 들어 딱 알 수 있는 디딤돌상과 디딤돌상의 반대말인 걸림돌상도 발표를 합니다. 올해 여성운동상은 방송작가 유니온, 이제 유니온은 노동조합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보통. 그래서 방송작가 유니온이 받았는데 이 방송작가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원의 결정을 끌어낸 점, 이런 점을 높이 샀다고 하고요. 특별상 수상자는 너무 사실 마음 아픈 사연이 담겨 있죠. 고 변희수 하사가 네.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변하사가 사실은 지금 세상을 떠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성별 이분법에 박혀 있는 한국 사회의 편견 고정을 그대로 보여준 굉장히 마음 아픈 과정이었죠. 그런 점에서 특별상 수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성평등 걸림돌상은 네. 국방부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것으로서 지탄을 받았었죠. 네. 그리고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사업 추진한 문경시 등등이 선정이 되었고요. 성평등 디딤돌에는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 이거 우리 프로그램에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과 관련된 활동을 한 것으로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 가정법원에서 엄마의 성본 쓰기와 관련해 성본 변경 청구 허가 결정이 된 것, 그리고 우리 디지털 성착취 근절운동 하면 또 텔레그램 엠번만 빠질 수가 없잖아요. 이와 관련한 공동대책위원회, 그리고 성소수자 부모들의 삶을 다룬 영화 너에게 가는 길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여성대회에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 제기가 있는 혐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나왔고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팔아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또 심판해야 된다, 따끔하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뭐 수상 내역을 쭉 들어보니까 과연 여기서 또 우리가 뭐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겠지만 조금 더 짚어볼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조 변호사님께 어떤 걸 눈여겨보셨어요? 저는 이제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가 이제 성평등 디딤돌상을 받은 것에 이제 주목하셨어요? 주목했는데요. 네, 텔레그램으로 성착취 영상이 굉장히 많았었고 사실 이런 불법 촬영물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적인 살인도 굉장히 중범죄지만 인격을 말살하는 범죄라고 계속 생각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런 성착취 영상물 같은
적극적인 대응과 이제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디딤돌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좋은 일로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인터넷상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불법 촬영물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사실상 이게 이런 단체들의 움직임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자들을 구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사실 이 단체라든지 그 피해자 개인이 이 영상물을 인터넷상에서 없애는 거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런 피해자 구제라든지 예. 피해자 보호, 사후 방안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논의를 더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평등 걸림돌로 이제 지목된 게 저희 방송에서도 다뤘던 일이 있는데 예.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 녹화 증거 능력을 네. 이제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는데 네. 사실 예전에 이게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상으로 진술 녹화를 한 것을 네. 증거 능력으로 인정을 했던 건데 이것을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그 그렇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영상 녹화가 아니라 이제는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해라 이렇게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때도 제가 이게 단순 위헌 결정에 나온 게 너무나도 아쉽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진술이라든지 아이들이 법정에 나오는 그 심리적인 부담감이 그렇죠. 분명히 어른과는 다른 다르죠. 차이가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단순히 위헌이다라고 내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쉽다고 생각을 했고 또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게 있어서 일정 정도 이 조항을 살려놓고 부수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뭐 입법이라든지 개정안을 예. 내놓을 수도 있는 건데 단순 위헌을 결정한 게 너무나도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번에 성평등 걸림돌로 예. 또 대두가 돼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또 들여다보고 개정을 좀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번 최근에 그 수원 고등법원에서 예.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그 하나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좀 이제 설명해 주시죠. 그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들의 영상 진술이 증거 능력이 부정됐기 때문에 이제 다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수원고등법원에서 이제 병원에 입원한 성범죄 피해자를 이제 증인 신문을 할 때 이거를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피해자가 직접 나올 수 없는 건강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을 할 수 있는 하나를 시행을 하면 네. 이 방법을 시행을 하면 이것이 나중에 이제 또 미성년 그렇죠. 성폭력 피해자 관련해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수원고등법원에서 이렇게 영상 증인 신문을 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그러네요. 같고요. 다른 법원에서도 이 수원고등법원의 이런 조치를 좀 따라서 이제 반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정 교수님께서는 어떤 대목을 좀 눈여겨보셨어요? 어제 38 여성 선언에서 나온 내용 중에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부분은 성평등이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는데요. 네. 지금 성평등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마치 여성만을 위한 것처럼 잘못 프레임이 짜져진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고 변희수 하사를 특별상 수상자로 본 것은 생물학적 성표 이분법으로 누군가가 차별받고 고통받고 있다면 그건 역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그렇죠. 점을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변호사님께서 좋은 사례를 많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걸림돌을 한번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 국방부 우리 지금 공군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은폐 의혹이라든가 수사 부실이라든가 2차 가해 문제가 고스란히 다 드러났잖아요. 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대선 후보 TV 토론 과정에서 딱 한 번 심상정 후보가 언급을 했지만 이후에 또 일부 정당에서 이와 관련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요. 그렇죠. 네, 뭐 차기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계속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루다. 개인정보의 무단 활용도 문제입니다만 이 첩보를 이루다가 성범죄의 어떤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양상이 나타났잖아요. 네.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AI 시대. 그렇죠. AI 시대, 인공지능 또 가상인간 많은 것을 활용해서 산업을 할 때 하나의 좌표처럼 그러니까 문제점이 뭔지를 보여준 사례였어요. 물론 보완책이 나오긴 했지만 이 부분을 또 뭐
교훈 그렇죠. 삼아서 많은 부분을 좀 개발자들의 생각이 아무래도 이 안에 어떤 들어가게 되죠.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짜는데. 네. 예, 그리고 이번에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상을 주고 싶다면 행동하는 보통 남자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분들이 한 예. 5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왜 보통 남자들이라고 하냐면 특정 당, 정당이라던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는 행동하는 보통 남성들이다. 이분들이 지난 2월에도 기자회견을 하고 최근 5일 이분들도 기자회견 했거든요. 세계 여성의 날 앞두고. 네. 굉장히 제가 주목한 부분은 정치권과 언론이 만든 이대남 프레임에 맞서야 된다. 우리는 그러면 이대남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그런 프레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했었고요. 혐오와 차별에 미래가 없다라는 점을 좀 따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젠더 이슈나 인권 이슈는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서로 혐오하고 미화하는 그렇죠.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면 어떨까 그런 아주 의미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네. 개인적으로는 이분들에게 상을 주고 싶습니다. 네. 언론과 정치가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다양성을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 반성도 또 한번 해보게 되고요. 자, 더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신지 없으시면 다음 뉴스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대 지금 대선 사전 투표가 이제 지난주 금토로 진행이 됐고 역대 지금 최고의 투표율이라는 것은 아마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는 지금 문제 제기가 있어서 비판이 지금 거세게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선거의 공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지 조은론 변호사께서 먼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사전투표가 4일, 5일 양일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었는데요. 역대 최고 투표율이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선거관리 그리고 방역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매우 거센 상황인데 네. 일단 선거관리 부분을 먼저 보면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확진자, 격리자들의 임시투표함입니다. 네. 확진자나 격리자들의 사전투표가 이제 격리 대상 유권자들이 그 투표 용지와 봉투를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별도의 장소, 그러니까 비확진자들이 투표를 하는 그 투표소가 아니라 별도의 장소, 보통 지하실이라든지 야외에 그 투표소가 설치가 되어 있대요. 예. 그 장소에서 투표를 한 다음에 그 용지를 봉투에 넣어서 선거사무보조원에게 전달을 하고 그 선거사무보조원이 그걸 다 걷어서 나중에 투표함에 넣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유권자들이 직접 그 기표는 하지만 투표함에 넣지를 나의 못하는 표를 과정. 넣지를 못하잖아요.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헌법 67조 1항이 보장하고 있는 직접 선거 위반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외에도 투표 용지가 쇼핑백이나 바구니, 비닐봉투 이런 곳에 허술하게 보관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이미 기표가 된 투표 용지가 배부되는 일까지 발생을 하면서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 밀려드는 인파를 제대로 통제를 하지 못해서 현장이 굉장히 어수선했다고 하고요. 또 투표 용지를 받을 때 우리가 필수적으로 거쳐야 될 그 신원, 대조 확인 절차가 있잖아요. 당연하죠. 보통은 이제 주민등록증 확인을 그럼요. 하고 마스크를 잠깐 내려서 내렸다가. 그 사진과 실물이 맞는지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실했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잠시 벗어보라 이런 행위 자체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서 굉장히 부실한 어떤 선거 관리였다라는 비판이 있고요. 네. 또 방역 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 확진자들의 외출 가능 시간이 이제 오후 5시부터 이제 투표가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확진자분들이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에 5시부터 6시까지가 이제 확진자들이 이제 같이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근데 투표소는 분리가 되었지만 동선들이 이제 겹치게 되면서 이게 정확하게 비확진자는 어디서, 확진자는 어디서라고 이제 안내가 좀 불분명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과 확진자의 줄이 구분이 안 돼서 한동안 좀 같이 함께 서 있기도 하고 이제 대기를 했다거나 또
확진자들이 이제 대부분 환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건강이 지금 안 좋으신 그렇죠. 분들. 그런데 이제 장기간 야외에 방치돼서 이제 항의를 하고 너무 추워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기다리시다가 뭐 쓰러지신 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런 이제 선거 관리 부실 그리고 방역 관리 부실에 대해서 지금 시민단체들이 연이어 고발을 하거나 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네. 어제죠. 서민 민생대책위원회가 노정희 선관위 위원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을 한 상황이고요.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선관위가 어제 이례적으로 오전에도 사과문을 발표하고 예. 오후에도 사과문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제 하루에 2번이나 이제 사과를 한 건데요. 이제 모든 과정의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서 부정 선거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이번에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본 선거일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하게 준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여전히 이 부실 선거 관련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심한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지자체 선거 했었을 때 서울시장 선거 있었을 때는 잘 됐던 것 같은데 예, 그때 물론 확진자 숫자가 적긴 했지만은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우리가 두 두 번 번의 정도 선거를 했죠. 치렀는데 그때 네. 굉장히 잘 치렀다 하면서 선관위 측에서도 굉장히 K선거다, K방역이 네. 성공했다라는 식으로 칭찬을 했었는데 이번에가 세 번째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게 참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사진이 지금 보도되어 나오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면서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일단 어떻게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나? 지난번 치러진 선거보다 확진자가 월등히 많은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예. 여러 가지 뭐 공직선거법 151조 2항, 그러니까 뭐 어떤 내용?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서 투표구마다 2개, 선거별로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예. 라는 점을 지금 핑계로 대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예상하지 못한 문제라고 일일까? 볼 수 있을까요? 모든 그러니까요. 전문가들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정부에서 계속 발표되는 걸 보면 선거 당일날까지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더 늘죠. 예. 그리고 더 지금 황당한 것은 전국에서 일괄적으로 대책이 된 게 아니라 현장에서 다른 대응이 나오면서 지금 불신이 가증이 된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속이 비치는 투명 비닐팩 썼다. 이거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드러나잖아요. 투표용자 잘못하면. 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아마 선관위에 대해서 여야 모두 질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단순히 과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상의 혹폭풍을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번 선거가 그렇죠. 워낙 초박봉인데다가 사전 투표율이 역대 투표 중에 가장 높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한 표, 두 표에 대해서도 정치권도 예민하고 유권자도 내 표가 잘못 그렇죠. 오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이게 선거가 끝난 후에 격차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분명히 또 진 쪽에서는 부정선거 불복 논란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선관위에 대해서는 뭐 책임론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남은 9일 본 투표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관위에서 오늘 오전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지금 아까 얘기해 주신 151조 2항의 투표함을 이제 2개를 둘 수 없다. 그럼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이걸 미리 예상했다면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 교수님께서 예. 설명을 하신 그 공직선거법에는 우리나라 투표를 할 때 그 예. 투표구에 투표함이 하나여야 된다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을 근거로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투표함을 분리해서 2개를 둘 수 없다라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고 이게 법 규정상으로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이 네. 우리가 이렇게 확진자들도 투표를 많이 하러 나오고 확진자들의 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사전투표에 나오는 확진자분들도 많겠죠. 그렇죠. 이거를 예상할 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규정만 놓고 이렇게 했다?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예. 사실 이번에 사전투표, 확진자분들의 투표 이런 문제로 우리도 방송에서도 많이 논의를 했지만 그렇죠. 미리 이것 얘기가 때문에 많이 공직선거법이 그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개정이 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공직선거법 개정할 시간이 있었고 개정이 되었다면 이 부분까지 우리가 예상을 해서 투표함을 뭐 별도로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든지 그러네요. 그런
시간까지도 저희가 충분히 변경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아서 국민들의 직접 선거라든지 비밀 투표에 대한 그런 대원칙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사실상 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서 이거는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사실 선관위에서 지난 2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확진자 투표가 정상적으로 잘 이행이 됐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그런 설명도 사실상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지금 한 달 전부터도 확진자 수가 폭증할 것이다 그렇죠. 라고 했으면은 네. 기존의 2번의 선거에서 확진자들이 뭐 10명, 20명이 왔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그거의 몇 배수가 왔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모의 실험을 모의 어떤 테스트 모의 숫자로라도 테스트를 하든지 네. 어떤 프로토콜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절차 이 내부 문건에 대해서 네. 이 어떤 매뉴얼이 정확하게 없었습니까? 기재가 없었다라는 거죠. 매뉴얼이. 그러다 보니까 지역마다 이게 또 편차가 생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유권자들이 항의를 했을 때 내놓는 답변도 그 공색하다. 장소마다 다 달랐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통일적인 매뉴얼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제대로 선거가 치러졌다고 볼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미리 좀 대비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그리고 그 2번의 선거에서는 굉장히 잘 치러졌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은 그걸 믿고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예, 지금 뭐 회의에서 아마 그 방법뿐만 아니라 인원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네. 선거관리원들도 굉장히 적다 보니까 혼선이 더 가중됐다고 하고요. 또 네. 편찮으신 분들이 왔을 때 대응도 부족했을 쓰러지신 것으로 분까지 보이니까요. 있었다고 예. 하니까. 매뉴얼에 대한 점검도 있어야 되고 적정 인원이 또 잘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면 어떨까? 지금 시간이 그리 듭니다. 많지 않아서 이제 뭐 오늘 내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고 이제 수요일이 이제 선거 날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조금 더 문제가 없도록 잘 추후에 또 혹시 논란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두 분께서는. 전 충분히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선거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게 문제가 되는데 네. 이게 부실해서 끝나면은 사실상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요. 네. 근데 이게 부실 선거 관리가 이제 부정 선거가 아닐까라는 그런 의구심마저 국민에게 준다라는 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선거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배우잖아요. 선거는 비밀 선거고 직접 선거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헌법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에도 기표소에 들어가서 국민이 직접 기표를 한 다음에 그 기표 직접 내용이 다른 넣는 사람에게 거죠. 보이지 않게 접어서 투표 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라고 명문으로 이게 또 네. 규정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 다른 법 규정으로 투표함에 하나야 된다? 이걸로 무시되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부정선거 논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시고. 예, 아마 이게 부실 선거를 넘어 말 그대로 부정 선거 논란까지 가서 사회적 갈등의 한 요인이 될까 봐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네. 선관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도 내놓고 네. 또 납득할 만한 해명도 내놔야 필요할 될 것 겁니다. 같네요. 네. 자, 오늘 뉴스픽 두 분 말씀 들어봤습니다. 조으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